자본주의,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 구조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가 설계한 게임의 부품으로 살게 됩니다. 매달 월급은 오르는데 통장 잔고는 제자리입니다. 물가는 매일 오르고 집값은 하늘 위로 치솟고 아무리 아껴도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250년 전 새 가문이 만든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그 설계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한 달을 꽉 채워 일하고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순간만큼은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월급은 올랐는데 체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느낍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느낍니다. 아이 학원비 고지서를 열어볼 때 확실히 느낍니다. 뭔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월급 받으며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현실입니다. 1960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약 15원이었습니다. 2023년 평균 가격은 6,361원입니다. 약 424배 올랐습니다. 한 세대가 살아오는 동안 짜장면 한 그릇 값이 424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월급은 그만큼 올랐습니까? 부모님 세대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배웠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졌을까요? 더 잔인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합니다. 4% 인상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가 5%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260만 원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총합을 계산하면 약 247만 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월급은 10만 원 올랐는데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3만 원어치가 줄어든 겁니다. 올랐는데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런 계산이 1년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됩니다. 5년이면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아껴야 하나? 더 열심히 해야 하나?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요와 공급의 법칙대로라면 물건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덜 사고 가격은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임금은 그 속도를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는 바로 오르는데 내 임금은 안 오르는 걸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약 1,880조 원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89%에서 92% 수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나라 전체가 비뒤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개인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조차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수십 년 빚을 져야 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열심히 일해서 쌀 창고에 쌀을 쌓아둡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쥐가 밤마다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확인하면 어제보다 양이 줄어 있습니다. 더 빨리 쌓으면 되지 않냐고요? 문제는 쥐가 늘어나는 속도가 여러분이 쌀을 쌓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허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 뒤에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 이걸 이해하려면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시절 금은 귀했습니다. 도둑도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튼튼한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겼고 대신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금 얼마를 보관 중입니다. 라는 종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금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 가벼운 보관증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보관증 자체가 돈처럼 쓰이기 시작한 거죠. 금세공업자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금을 찾아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100명이 금을 맡겨도 한꺼번에 찾아오는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금세공업자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금에 대한 보관증을 추가로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금을 있는 것처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은행 시스템의 원형입니다. 1694년 영란은행이 설립되면서 이 방식은 공식적인 제도가 됩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부분 지급준비제도. 이름은 어렵지만 작동 방식은 단순합니다.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은행은 이 중 일부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대출해줍니다.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만 원만 남기고 90만 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9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또 81만 원을 대출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처음 100만 원이 이론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한국의 지급준비율은 현재 7.0%입니다. 역사적 최저치는 3.5%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은행은 없는 돈을 만들어서 이자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맡긴 100만 원이 시스템 안에서 1000만 원으로 불어나고 은행은 그 전부에 이자를 붙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돈은 100만 원뿐인데 말이죠. 이걸 신용 창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섬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이 섬에는 사람 10명과 돈 딱 10,000원만 있습니다. 은행이 하나 있고 섬 주민 1명에게 10,000원을 빌려줍니다. 이자는 5%. 1년 뒤 갚아야 할 돈은 1,500원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섬에 있는 돈은 10,000원뿐입니다. 이자 500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섬에 존재하는 돈 자체가 10,000원뿐이니까요. 그 500원이 생기려면 누군가 다시 빚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빚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빚을 갚지 못합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빚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더니 이래서였군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처음 설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게토. 그곳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 사람이 250년간 무너지지 않는 금융제국의 첫 번째 돌을 놓았습니다. 로스차일드는 5명의 아들을 프랑크푸르트, 빈, 런던, 나폴리, 파리에 하나씩 배치합니다. 유럽의 심장부 5곳에 자기 피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체 비둘기망과 고속 마차망을 구축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어떤 정보보다 먼저 전장의 소식이 이 가문에 도착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 때 로스차일드는 양쪽 모두에게 자금을 공급합니다. 프랑스에도 빌려주고 영국에도 빌려줍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상관없었습니다. 승리한 쪽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테니까요. 전쟁의 승패는 군인들이 결정하지만 전쟁의 이익은 자금을 댄 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815년 워터루 전투였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로스차일드 가문은 다른 누구보다 하루 먼저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영국 국채를 대량 매수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팔아치울 때 이 가문은 사들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국채 가격은 치솟았고 막대한 이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최고조일 때 사는 자가 이긴다. 그리고 같은 정보를 봐도 해석하는 체계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이 280년간 이 가문이 무너지지 않은 핵심 원칙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이걸 혼자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인물이 등장합니다. 1907년 미국 뉴욕.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예금을 인출하려 했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정부는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때 70세의 노인 한 명이 움직입니다. JP 모건입니다. 모건은 뉴욕 금융가의 핵심 인물들을 자기 저택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잠급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18시간 동안 그 안에 갇혀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3천만 달러 이상의 주식 매입과 2,500만 달러 규모의 구제자금 조성이 결정됩니다. 한 개인이 나라의 금융위기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12년, 모건은 의회 청문회에 소환됩니다. 75세의 모건이 그 자리에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돈은 음행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품에서 만들어집니다. 금융의 본질이 숫자가 아니라 신뢰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독점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913년 모건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한 겁니다. 한 사람에게 그만한 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만들어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는 정부기관이 맞습니다.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찍어내는 12개 연방준비은행은 민간 상업은행들이 출자한 준정부기관입니다. 완전한 정부기관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우리가 매일 쓰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1870년
존 디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500배럴을 정제하는 작은 정유회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전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경쟁사를 하나씩 인수하거나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유 채굴부터 정제, 운송, 유통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트러스트라는 지주회사 구조를 만들어 법적으로도 쪼갤 수 없게 설계합니다. 주제마저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자선재단으로 이미지까지 관리합니다. 이 5가지 무기가 완성되자 1904년 미국 석유정제 시장의 91%, 소매 시장의 85%를 한 회사가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1911년 대법원이 스탠더드 오일을 강제로 34개 회사로 쪼갭니다. 독점을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쪼개진 34개 회사의 기업 가치를 합산하니 오히려 록펠러의 재산이 약 3배로 늘어난 겁니다. 하나일 때보다 34수로 나뉘었을 때 더 비싸진 겁니다. 국가가 독점을 깨뜨렸는데 설계자는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약 91%입니다. 스탠더드 오일 전성기 점유율과 같은 숫자입니다. 다만 돈 대신 데이터로 지불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은 반도체에서 디스플레이를 거쳐 완제품까지 수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에서 결제, 콘텐츠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그린 설계도가 1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흥미롭긴 한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지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944년 7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호텔에 모입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가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금 1온수는 35달러. 달러만이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화폐. 다른 나라 돈은 전부 달러에 고정됩니다. 이 순간부터 달러는 지구의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으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금고에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가 세상에 풀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눈치를 챕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나? 금을 불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집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 선언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이 한마디로 달러는 금의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이제 미국은 원하는 만큼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유하자면 미국은 산타 사장님입니다. 전 세계에 달러를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지구 경제를 운영합니다. 문제는 이 산타의 선물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용을 가장 처절하게 치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97년 원달러 환율이 약 842원에서 12월 최고 1964원까지 치솟습니다. 2.3배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입품 가격이 2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30대 대기업 중 약 16개가 파산하거나 해체됩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종금사 16곳의 인가가 취소됩니다. 100만 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달러 중심 시스템이 흔들리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0%가 세계부의 7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위 50%는 고작 2%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사상 최고치인 18조 3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자는 시스템 위에서 자산을 불리고 나머지는 시스템 안에서 이자를 냅니다. 오늘 아침 편의점에서 산 커피 한 잔,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 전부 이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긁는 순간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돈은 금융사로 흘러갑니다.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항상 높은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시스템은 조용히 작동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봤습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설계했는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분노만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소비자의 시야가 아니라 설계자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물가가 또 올랐네 하고 한숨 쉬는 사람이 있고 지금이 현금을 자산으로 바꿀 타이밍이구나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시스템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든 순간이 기회비용이고 투자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설계자의 시야로 사고를 전환하면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알면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이 보입니다. 앞에서 봤던 쌀 창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쥐가 갉아먹는 속도를 알면 쌀을 언제 옮겨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돈이 녹아내리기 전에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금리 사이클을 알면 대출과 투자의 적기가 보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와 내릴 때 돈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이클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독점 구조를 알면 어떤 자산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지 보입니다.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34개로 쪼개졌는데 오히려 재산이 3배로 늘어난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구조를 이해하면 해체조차 기회가 됩니다. 이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28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비결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위기가 최고조일 때 사는 자가 이긴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팔아치울 때 오히려 사들이는 것. 이게 그들이 대대로 물려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로스차일드의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시야의 차이입니다. 규칙을 바꿀 수 없다면 규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같은 판 위에 있더라도 규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보고 난 후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달라졌을 겁니다. 내 월급이 왜 줄어드는지 알게 됐고 누가 이 구조를 만들었는지도 알게 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됐으면 합니다.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각성이 될 수 있습니다.